자, 이번에는 그 송강정철의 작품이죠. 송강정철 작품의 송민국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속이라는 단어에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전편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삼위인곡입니다. 그래서 삼위인곡이 전편이고요. 삼위인곡이 전편이 되고요. 전편이 삼위인곡이고 바로 속편이 바로 송미인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 자체가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많이 비교할 수 있으니 공부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인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죠. 미인. 자, 미인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인을 보통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미인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의 미인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누구? 네, 임금을 지칭합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 곡, 노래인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송강정철, 정철의 호가 송강이에요. 송민국 작품은 대표적으로 여기 위에가 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뭐라? 가사라고 되어 있죠. 가사. 자, 우리는 가사 작품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예전에도 해드렸을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장르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 형태. 즉 운문으로 따지면 사음보의 율격, 즉 글자 수가 3, 4 혹은 4, 3 혹은 4, 4 이렇게 갖고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사음보 이러죠. 사음보를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형태가 정해인 정형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당연히 길겠죠. 길이가 길다. 길다라는 점에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작가는 두 여인을 등장시켰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이 등장시켰다는 거에서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하냐면 감녀와 을녀의 대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녀와 을녀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갈게요. 자, 요거를 우리는 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녀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를 우리는 을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을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뭐다? 등장시켜서 대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이 감녀와 을려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의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가의 장치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우리는 묶어서 작가의 장치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작가의 장치, 이것도 쓸게요. 작가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적 인물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장치적인 면인데,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감녀를 우리는 보조적 인물로 두고요. 감녀를 뭐로 두냐면 보조적 인물로 둡니다. 보조적 인물. 감녀를 보조적 인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써보면 보조적 인물이에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로서 즉 두 가지의 말 그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순서 상관없어요. 작품 전개
종결에 등장을 한다는 장계와 종교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보조적 위치에 있으면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의 보조적 위치에 있어서 등장인물,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인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인 을려를 다시 보게 되면 주인공인 이 을려를 여기다가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죠. 주된 인물이죠. 중심 인물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정서 분위기 이런 사라지네요. 분위기 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작가 대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을려의 기본적인 목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명의 여자를 등장시켜서 효과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자신의 의도를 표현했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작가는 이렇게 여성 화자를 통해 표현한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성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냐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절실하게 표현한다는 점이 작가인 정철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성 화자를 등장시켰다라는 점에서 어떤 의도가 분명히 다분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절실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바로 그 역할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게 아마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 의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디까지를 보냐면 여기까지 부분이에요. 지금 지문을 조금 나눠 둘 건데 자, 여기 부분까지예요. 선을 조금 긋도록 할게요. 선을 긋는데 조금 색깔을 정해놓고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 그려야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요 부분까지입니다. 여기 부분까지예요. 정확하게 나누셔야 돼요. 아까 감녀을려 했잖아요. 감녀을려의 부분을 나눌 수 없으면 이 송민곡 자체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까지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부분이 바로 누구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감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 감녀 부분입니다. 감녀 부분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대에 가는 뎌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뎌각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을려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 세모는 모두 다 을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모는 을려고요. 동그라미는 감녀라고 하시면 돼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지시어를 이야기했죠. 저기 간다 라는 저 각시 본듯도 하다라는 거에서 둘이 무슨 사이?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다는 거에서
과거에 내가 저 여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서로 알고 있는 서로 구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서로 구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본듯도 하다 천상백옥경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했는데, 천상백옥경이라는 말은 곧 그대로 직역하면 옥황상제가 살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살던 곳이죠. 살던 공간이죠. 즉 정확한 직역은 옥황상제가 살던 공간이지만 현실적인 해석을 하면 누굽니까? 임금이 계시는 곳이죠. 임금이 계신 곳이 되겠죠. 자, 옥황상제가 살던 이 천상의 백옥경을 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는 거에서 어찌하고 이별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 부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했는데, 이 이별하다라는 말에서 누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 라고 하냐면, 네, 바로 누구의 처지입니까? 을려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을려의 처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을려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옥경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에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사상을 갖고 했을 때 도교사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옥경이라는 자체에서 우리는 도교사상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다라는 거에서 관직에서 뭐했다? 물러났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을려의 처지를 짐작한다는 말은 다시 뭐했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서 관직에서 뭐한 상황? 물러난 상황인 거죠. 관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란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 다 저문 날에 라고 이야기죠. 해가 다 저문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가 다 저문 날이에요. 그럼 해 다 저문 날을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분위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어쩌면 해가 저물었으니까 뭔가 쓸쓸한 분위기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대체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와 너여이구나 라고 쭉 나오는데,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냐면 천천히 올라갈게요. 이게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는 그 동영상 찍을 때 로딩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까지거든요. 자, 여기 표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표시예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부분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을려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요 표시 쭉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요게 네, 을려가 되겠습니다. 을려. 자, 다시 들어가서 아, 너여이구나, 아, 너로구나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너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여이고 너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네, 바로 갑녀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갑녀. 이내 사설 들어보, 이내 사설, 내 이야기 들어봐라. 그랬죠? 이때 이내라고 하는 이때 이내는 나를 말하는 거 누구예요? 을려를 말하는 겁니다. 을려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내 사설 들어봐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게 되겠죠. 그죠? 내 사설 들어보라 라는 거에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얼굴 이 거동, 이건 누굴 말합니까? 바로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누구? 네, 바로 을려가 되겠죠. 님, 당연히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임금이겠죠. 이 부분은 임금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요 님은 임금이 되겠죠. 바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네, 미인을 지칭하는 거죠. 요 미인을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네, 님 괴암즉 하지만은 괴암은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요. 님이 사랑받음직 하냐? 그러니까 내 얼굴 이 행동이 을 가지고 내가 님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입니다. 어쩐지 날 보시고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나는 누구예요? 바로 내 을려가 되겠죠. 나를 보시고 누가 나를 봤어요? 님이 나를 본 거죠. 바로 님이 나를 보고 그냥 너로구나. 그냥 너구나. 그냥 너 이 정도구나. 라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여기셨대요. 누가? 님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누가?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다른 생각 나도 그냥 님을 믿었다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순수하게 그냥 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나는 그냥 순수하게 님만을 사랑했다. 나도 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님을 그냥 순수하게 뭐 했다? 믿었다. 라고 하는 거는 님에 대한 어떠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님에 대한 순수한 네, 사랑이 됩니다. 순수한 사랑. 나도 님을 믿어. 전혀 다른 뜻이 없었고 이리야 교태야. 자,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하였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구절 잘 재밌게 보셔야 돼요. 요 구절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 구절 요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리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던지 라는 요 구절이 곧 뭐냐면 뒤에 가보면 화자가 생각하는 즉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기시는 낯빛이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이때는 예라는 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라고 하냐 어찌 다른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죠.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예전과 이렇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다시 헤어하냐는 건 헤어도 헤아려 보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다는 건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겠죠. 내 몸에 지은 죄래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이때매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매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같이 쌓여 있으니 라고 이야기. 이때매는 다시 말합니다.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같이 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산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그 다음에 같이 라고 했죠. 산과 같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그만큼 뭐하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되게 뭐하다? 아주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을 탓할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이렇게 산같이 쌓여 있다는 것에서 곧 이거는 뭡니까? 자신이 이별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별에 대한 자책입니다. 이 부분은 이별에 대한 자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별에 대한 자책입니다.
이별에 대한 자책인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을 탓할까?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다. 자, 조물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물의 탓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조물주, 즉 신의 탓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론적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명론적 태도예요. 운명론적 태도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은 뭐야? 아, 이건 다 내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을려예요. 그러니까 을려는 이 모든 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보세요. 생각해보면 을려를 보세요. 을려는 충분히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어지럽게 구른 게 아니냐라고 이별의 원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전혀 원명 안 하냐면 그냥 자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책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게 자책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나의 운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을려가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이 이것 때문에 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지고지순한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천천히 가서 더니 여기 갈게요. 자, 글란생각 마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글란생각 마오는 여기 부분 요렇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요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고, 요 부분을 다시 요 점선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예 점선의 박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얘 뭔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은 누구의 말이다. 다시 누구의 말이다? 누구의 말이다? 네, 바로 우리 동그라미가 누구였죠? 감녀였죠. 그래서 감녀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감녀가 뭐 해준 거예요? 을려에게 뭐 했고요? 위로를 한 거죠. 왜냐면 너무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해줄 말이 야, 너 죽어. 아, 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순 없죠. 그러니까 감녀가 을려에게 뭐냐면 바로 위로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맺힌 일이 있어이다 라고 했죠. 맺힌 일이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나눠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선을 좀 나눠 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요렇게 스드드드득 나누어지는데, 여기 이후부터 쭉 여기 이후부터는 바로 요렇게 여기 이후부터죠.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부터는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을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을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을려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을려가 맺힌 일이 있어이다. 님을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맺힌 일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맺힌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은 해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이 부분은 맺힌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체 무슨 맺힌 일이 있는지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이 맺힌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써보면 대체 무슨 맺힌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가서 봅시다. 이렇게 가서 너무 큰데요? 좀 줄이고요, 손을.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맺힌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맺힌 일이 당연히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1번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이 앞에서 말했던 상황을 보면 누구밖에 생각 안 하냐면 임밖에 생각하니까 임을
생각하는, 걱정하는 어떠한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 정도로도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막 이미 맺힌 일이 있다. 이때의 임이죠, 임. 즉 이미 뭔가 마음 맺힌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맺힌 일이 있다. 이미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라는 거죠. 이때 주체를 누구냐면 임으로 보는 거예요. 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1번은 임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거를 걱정해요? 주체는 을려가 되는 거죠. 주체는 을려가 되는 거고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임이 맺힌이라는 건 주체가 임이 된다라는 거에서 주체에 따라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됐죠? 자, 다시 자,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이때 매셔 보셔야 돼요. 이때 매셔는 요렇게 여기 매하고 여기 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때 매가 치는 산이고요. 이때 매는 모시다예요. 모시다예요. 이렇게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은 이라고 했는데 물같은 얼굴이라고 했죠. 이때 물같은 얼굴은 누구? 임의 연약한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의 연약한 얼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님을 말하는 거. 물같은 얼굴은 누구를 말하는 거? 임입니다. 임. 병약한 임인 거죠. 병약한 임을 이야기하는, 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할 적이 몇 날 있었냐 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병약한 얼굴로 많이 오래 있었지 않냐 라고 임을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춘한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한고열은 즉 봄의 추위와 더위, 뭐 무더운 거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위를 동천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니라셔 누가 매셨는 거 모시고 있는 거냐. 이때 매셔는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조반이라고 했는데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조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조석, 그러니까 죽조반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죽조반 조석.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아침 밥을 먹기 전에 먹는 죽은 죽과 그 다음에 이때 매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매는 뭐냐면 밥을 지칭하는 거예요. 밥. 이때 매는 밥입니다.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낼 수가 있죠. 보시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매, 산이죠. 그 다음에 이 매는 모시다죠. 이 매는 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매의 의미가 몇 개, 세 개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해석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죽조반조석은 밥은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종일관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임을 뭐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이건 한글 해석본이죠? 그렇죠. 여기 있죠.
자, 해석을 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해석을 해서 넘어가 보면, 자, 다시 님다이라고 했죠. 이때 님은 당연히 임금일 것이고요. 그죠? 임금일 것이고, 요거를 표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님 다이라고 했는데 다이는 방향 쪽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님 다이 님 계신 곳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방향 쪽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나 쪽.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누가 계신 곳입니까? 임금이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곳이죠. 바로 한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그대로 작품으로 나온 걸 보면 뭐가 됩니까? 백옥경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지문시어에선 백옥경, 천상 백옥경이란 부분이 그대로 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님다이, 님 계신 곳에 소식을 아무리 알자고 하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끝날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감녀나 을려 임이 아니에요. 이때 사람은 감녀나 을려가 아닌 뭡니까? 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감녀도 을려도 아닌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녀도 을려도 아닌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끝났어. 계속해서 이제 뭐 했던 거예요? 임의 소식을 기다렸다라는 거로 볼 수 있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화자가 위치 이동한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산이라고 보셔야겠죠. 높은 외에 올라갔다라는 거에서 화자의 위치 이동도 읽을 수 있고요. 다시 화자 누굽니까? 여기서 을려입니다. 을려 계속해서 을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려가 위치 이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때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또 무슨 공간으로 읽을 수 있냐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인 거죠.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님의 소식, 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간 공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구름 나왔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구름과 안개가 나왔죠. 자, 이때 이 구름과 안개는 이 표시로 우리가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표시로 다각형을 이 표시로 갈게요. 구름 요렇게, 안개 요렇게. 자, 요 표시가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요렇게 표시했습니다. 바로 장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는 보는 거죠. 자,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는 대체 무슨 일이냐? 산천이 어두워요. 왜? 산천이 어두운 이유는 산천이 어둡다라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구름하고 뭐 때문에? 안개 때문에 어두운 거죠. 이유 자체가. 1월을 어찌 보냐라고 했는데 이때 1월은 해와 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임금, 님을 지칭하는 거죠. 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 때문에 내가 1호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왔죠. 다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소망을 이루기 위했다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뭐였습니까? 소망을 이루게 한 공간이었죠. 뭔 소망이었어요? 바로 님. 그죠? 님을 보려고 했는데 님을 보고 싶은 님을 상징한 게 뭐예요? 1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월을 못 보게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구름과 안개였던 거죠. 산천을 어둡게 해서 1월을 어찌 보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구름과 안개인 거죠.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1월을 못 보게 한 존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간신이라고 볼 수 있고 장애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자, 지척을 모는데 가까운 곳을 모는데 천리를 바라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산천이 어둡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다시 보는 게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두웠다. 어두웠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이나 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차라리 이제 물가에 가서 100길이나 보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못 보니까 어디에 가서 물가에 가서 100길이나 보려고 했다라고 했죠. 보려 하니 바람과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요 바람과 뭐가 물결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길이나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보려 했던 게 두 번째 뭐냐면 1호를 보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뭐 하려고? 100길이나 보려고 했었죠. 100길이나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어수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100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사공은 이거 빈 배만 걸려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 빈 배 보세요. 그러니까 100길이나 보려고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수선해서 볼 수 없었고 사공도 없고 뭐만 있었다? 빈 배만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빈 배만 걸려 있었다는 거에서 이제 이가 우리가 뭐라냐면 텅 빈 상태, 화자의 마음이 텅 빈 상태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건데 즉 텅 빈 배, 화자의 즉 누구? 을려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소재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나타내는 소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라고 이야기했죠.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더라. 모첨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이제 모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확인이 되죠. 뭐가 확인이 되냐면 모첨 찬자리라고 하는 것에서 모첨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다라는 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봤냐면 화자가 뭐했다? 이동했던 화자의 이동 경로를 봤고 이동 경로와 그 다음에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소재 심정을
그다음에 객관적 그냥 삼가물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서 객관적 삼가물. 그다음에 부정적 소재, 부정적 소재 이런 부정적 소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요렇게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박스를 이렇게 쳐서 네, 예쁘게 들어가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첨 참자리에 밤중에 시간상 밤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밤벽 청등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느냐는 게 밤벽청 벽에 있는 푸른 등은 대체 누굴 위해서 밝혀져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배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빈배와 똑같은 뭐가 됩니까? 네,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출판사 비상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굴 위해 대체 밝혀져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오르며 내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헤매며 바자니니 헤매며 서성댔죠. 즉 여러분들 지금 여기 윗부분을 보면 화자가 분명히 뭐 했어요? 되게 많은 이동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화자가 분명히 뭡니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뭡니까?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매면서 서성였다라는 거를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적은덧 잠시 력진해서 잠시 힘이 빠져서 풋잠 잠을 잠깐 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잠깐 드니라는 거에서 드디어 뭡니까? 얘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드디어 뭡니까? 잠을 자는 거겠죠. 화자의 잠, 을려의 잠, 오 들어감. 공간 이동은 아니에요. 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님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뭐가 나왔습니까? 꿈이 나왔습니다. 꿈. 이 꿈이 나왔어요. 꿈. 자, 이 꿈도 마찬가지 뭡니까? 바로 매개체가 되겠죠. 매개체 무슨 매개체? 아, 공부했으면 알 거예요. 꿈에서 님을 봤어요. 꿈에서 뭐 했습니까? 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우리는 꿈이라는 걸 통해서 화자는 원했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냐면 누구? 바로 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화자가 님을 봤다라는 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매개체죠. 만남을 가능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요걸로 체크를 할게요. 요거는 동그라미로 강조할게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꿈을 통했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님을 봤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꿈이 갖는 의미는 뭘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꿈의 의미를 꿈을 분석을 해보면 꿈에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꿈이 갖는 의미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꿈을 갖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뭐가 됩니까?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꿈의 의미는 첫 번째 1번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일시적인 해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소지 뭐 모든 거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꿈의 의미는 이렇게.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는 게, 예쁜 옷과 같이 맑은 얼굴. 아까 옷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옷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물과 같다, 옷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의 상태를 표현한 시어가 되겠죠? 임의 상태를 표현한 시어, 임을 상태를 나타낸 시어가 임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죠. 시어가 두 가지. 아까 말한 우리가 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였냐면 물과 함께 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죠. 물과 옥이었죠. 네, 요렇게 나타내는 게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는 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마음에 먹은 말상 실카장, 실컷 아뢰려고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라고 이야기했죠.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여기서 중요해요. 말씀인들 어이하며에서 꿈에서 님을 만났지만, 여기 잘 보여야 돼요. 꿈에서 님을 만났지만 화자는 임에게 할 말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을려는 꿈에서 임을 만났지만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 없었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상으로 혹시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을려는 꿈에서 님을 만나서 할 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정을 못다 해서 목조차 메어왔다는 것에서 정확하게 뭐냐면 말을 못한 거예요. 확실히 말을 못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디오된 개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가 잠은 어지 깨뒀던고라고 이야기했죠. 잠을 깼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풋잠을 잠깐 들었다가 잠은 어찌 깨뒀던고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뭐했다? 잠을 잤다가 드디어 뭐했구나? 잠이 깼음을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잠을 자다가 잠을 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오디오된 개성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오디오된 개성이라는 자체는 화자가 을려가 님을 만나서 뭔가 막 말려고 했는데 그 잠을 깨웠던 존재로 옵니까? 장애물, 방해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신배까지는 보기는 어렵다는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도된 개성은 방해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장애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은 어찌 깨었던 거. 그 다음 허사로다. 허사로다. 님은 어디로 간 것인가. 깨고 나선 님이 없어졌죠. 결에 일어나 앉아 라고 이야기했죠. 결에 일어나 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봤죠. 맞죠. 이제 님이 사라졌으니까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어여쁜 그림제, 날 쫓을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어여쁜 그림자, 이때 어여쁘다는 건 가엾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어제에 보면 어여쁘다라는 건 예쁘다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어여쁜 그림제는 을려의 처지,
즉 을려의 심정을 드러내는 을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을려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드러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시어디어는 죽어서예요.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나궐을 해석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궐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궐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해석 중에 우리가 하나이죠. 나궐은 즉 을려가 죽어서 되겠다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을려가 죽어서 되려는 소재로서 소극적인 대상입니다. 왜 소극적이냐면 떨어지는 달인데 멀리서, 그것도 잠깐 떨어지는 달에 계속 비춰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잠깐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님 계신 창을 반드시 비추겠다라는 거는 나 끝까지 죽어서 멀리서나마 반드시 뭐겠다? 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을려서 죽으라는 나궐인데 나궐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겠다는 거에서 야, 님이 나 몰라도 나 끝까지 잠깐 비쳤다가 사라져도 나는 님 따를 거라는 어떠한 지조적인 태도에 변함이 없이.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 게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나눠줘야 돼요. 나눠질 때는 우리 알고 있죠? 네, 연두색의 점선으로 갑니다. 요렇게 여기까지가 요렇게 나눠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모두 다 아까 한 부분만 빼고 나면 모두 다 누구예요? 네, 을려였었죠? 이 부분 지울게요. 이 부분은 모두 다 이제 뭐였습니까? 네, 을려였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을려였습니다. 을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감녀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녀가 여기에는 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녀가 이야기. 각시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각시님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을려를 지칭하는 거겠죠. 각시님. 달이야 큰이와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분분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던데 달보다는 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달은 물론이거니와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약간 다른데 달보다는이 조금 더 해석상 맞을 것 같아요. 이건 학교선생님 거 좀 해석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보다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을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굳은 비, 즉 당신이 되고 싶다는 요 달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이 달보다는 자신이 보기에는 뭐가 됐으면 굳은 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은 비는 아까 나골과는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나골보다는 조금 더 반대적인 의미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적극적. 왜냐면 굳은 비는 소리 내어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보다는 나골보다는 조금 더 뭐다?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시님 달보다는 굳은 비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즉 만약에 죽더라면 야 달 말고 굳은 비 돼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달이나 굳은 비는 누구다? 분신, 즉 을려가 죽어서 되는 어떤 분신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해석이 기본적인 게 끝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의 작품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해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흠모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충신 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뭡니까?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를 우리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충신 연주지사의 최초의 작품은 정서의 정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서의 정과정하고 많이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송민곡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기본적으로 맞추게 되겠습니다.